반갑습니다 여러분, 정장의 말벗입니다. 오늘은 삶의 다양한 모습들을 관찰하는 연구원이자 그러한 모습들을 다양한 장르의 글로 녹여내시는 글작가 김은채 작가님을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말벗 시청자분들께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글을 쓰는 김은채라고 하고요. 거의 직장에서는 쑥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네. 숙채요? 닉네임이 닉네임이 쑥채입니다. 왜일까요? 이 중학교 때 별명인데요. 교복 위에 제가 쑥색 가디건을 좀 입고 다녔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은채가 쑥자가 붙으면서 자연스럽게 쑥채가 됐어요. 네. 그 오프닝에서 소개해드린 내용은 괜찮았나요? 맞는 내용이었죠 그래도? 네. 사실 연구원이라는 이름이 저한테 붙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로는 더가능연구소라는 곳에서 연구원이라는 선임연구원이라는 직함을 부여받고 일을 하고 있죠. 네. 거기서는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신가요? 저는 사실 연구보다는 워크숍이나 공론장 같은 것을 기획해서 좀 그 장을 여는 사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구 과정 중에 사람들 목소리를 모으거나 좀 의견 수렴을 해야 될 때 그 판을 기획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래도 글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연구 보고서가 아무래도 이제 연구원분들의 언어로 나오다 보니까 대중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읽기 쉬운 글로 바꾸거나 윤문하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 네. 그 전에 하셨던 일들도 제가 살펴봤었는데 뭐 하자센터 서울시립청소년 미래진로센터입니다. 그게 이제 하자센터의 원래 풀네임이에요. 네. 거기서도 비슷한 지금 하고 계시는 더가능연구소와 비슷한 업무를 하셨었죠? 네, 그렇죠. 대신에 대상은 완전히 청년인 거고. 네네네. 그리고 그 전에 또 가보면은 청년하고. 네, 거기서도 또 비슷한 일을 업무를 하셨었고. 그렇죠. 그래서 이분은 그런 사람의 삶을 좀 관찰하시는 일을 좀 계속 해오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오프닝 그렇게 결정한 거거든요. 제가 EBS에서 첫 제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도 제가 했던 게 이제 휴먼 다큐였고요. 사람 이야기가 좋아서 휴먼 다큐를 계속 고집했고 그 일을 되게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때 좀 사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일이 뭘까라는 거를 계속 쫓으면서 했던 게 여기까지 왔던 것 같아요. 네. EBS 그 작가로 가신 거는 이게 공모 같은 게 떠서 지원하신 건가요? 방송 작가는 공채가 아니에요. 네, 다 프리랜서고 이제 에이전시 소속으로 들어가거나 혹은 이제 본사 작가로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가장 일반적인 거는 거의 80%에서 90%가 방송작가 아카데미를 졸업하면은 자연스럽게 연줄이 돼서 가요. 그리고 예전에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KBS 방송작가 아카데미인가 방송작가 무슨 채널이 있어서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 서브작가 찾아요 이런 채용 공고가 올라오면 지원을 하는 거예요. 꼭 마치 이거는 공채나 이런 것보다는 거의 알바몬 같은 느낌이에요. 날파리 목숨이었죠. 그런 식으로 이제 지원을 하는데 저는 되게 운이 좋게 이제 그러니까 교수님 한 분이 이제 자리를 소개해 주셨는데 거기는 오히려 떨어졌어요. 근데 거기서는 경력직을 원했고 저는 신입이다 보니까 방송작가 아카데미도 안 갔던 방송을 아예 모르던 신입이다 보니까 저를 채용하지 않았는데 그때 제가 그 자리에서 했던 스토리텔링이 재밌으셨나 봐요. 제가 목걸이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인상 깊어서 옆 팀에 저를 소개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첫 음으로 시작을 했죠. EBS에서? 네네. EBS 본사의 작가로 보통 에이전시 통해서 막 이렇게 하거나 이러거든요. 네, 본사 작가로 어떻게 시작을 했죠. 잘 됐네요. 네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첫 사회생활 커리어는 EBS 서브 작가로 시작하셨고, 그리고
갑자기 스릴러 웹툰 홀더라는 작품의 시나리오 작가로 하셨고, 그리고 작년 공포 스릴러 지하실의 새도 집필하셨고, 그리고 작년에 굉장히 집필을 많이 하셨어요. 네. 고민 상담 에세이 든든한 수프 상담소, 네. 고교 책이죠. 네. 네. 공동 저자시고 모녀 구술 생애사 또 공동 저자 등의 활동을 하셨는데, 사람들의 삶을 관찰하는 연구원으로서의 직업은 있으셨지만 이 글 쓰는 일을 계속 해오셨어요. 네. 네. 첫 커리어도 글 쓰시는 일이었고, 그쵸. 그래서 글 쓰는 일을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뭘까? 사실 처음에는 글을 쓴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았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방송작가라는 직업은 사실 글을 쓰는 직업이라기보다는 어떤 이야기들을 좀 구성을 하고 좀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쉬운 언어를 좀 바꾸는 역할, 좀 기획자에 좀 가깝거든요. 그래서 사실 세상에 글을 너무 잘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쫓아갈 자신도 없었고, 그래서 방송작가가 오히려 글은 좋아하지만 좀 비슷한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 선택했던 게 이제 방송작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잘 맞았던 직업이었는데, 글이라는 매체를 이제 이게 내가 이 글이라는 매체를 선택했구나라는 거는 이 책 3권을 내면서 좀 스스로 뒤늦게 납득하게 된 것 같아요. 아, 이제 내가 글을 좋아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라는 거를 그전에는 좀 부정을 했었어요. 나는 글을 잘 못 쓰고 난 글을 쓰는 걸 하고 싶은 사람은 아니야 라는 거를 좀 그전엔 부정했었어요. 왜요? 제가 잘할 자신이 없어서. 사실 그 웹툰 홀더도 방송작가 일을 할 때 병행하면서 썼던 글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홀더도 그게 원래는 대학생 때 과제였어요. 문화 콘텐츠 학과. 아, 문화 콘텐츠 학과. 네, 글을 쓰는 학과는 아니었고 문화를 기획하는 학과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웹툰 에이전시 대표님이 강의를 하셨고, 저희가 시놉시스를 계속 제출해서 디벨롭 시키는 수업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처음 제출했던 시나리오가 이제 별로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흔히 까였다인 거죠. 까였는데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도 글을 계속 써오기도 했고, 뭐 엄청 월등히 잘 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읽기 좋게 쓰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까이니까 자존심이 좀 상하니까 오기가 생겨서 다음 수업 때 그런 시놉시스를 3편을 써봤어요. 그러니까 원래 한 편만 써가도 되는데 이제 짜증이 나니까 이제 3편을 써간 거죠. 장르를 다르게 해서 드라마, 판타지, 스릴러. 거기서 스릴러가 채택이 된 거예요. 그게 웹툰 홀더예요. 그래서 수업이 끝날 때쯤에 계약을 하자라는 얘기를 하셨고, 근데 이게 웹툰이다 보니까 그림 작가를 만나기까지 좀 오래 걸렸어요. 근데 그림 작가를 만났을 무렵에 저는 방송 작가로 취직을 했었죠. 그래서 이게 어쩌다 보니까 작가라는 네이밍 안에 제가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됐는데, 이 질문을 저도 이제 보고서 내가 글을 왜 쓰게 됐고 글이 나한테 도대체 뭘까, 이거를 되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3번째 이제 글을 쓰면서 모녀 구술생애사를 쓰면서 제 유년기도 같이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었는데, 저는 그렇게 좀 화목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랐고, 솔직하게 좀 되게 불우하고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거기서 제가 하는 말을 들어주는 어른들이 없었어요. 네. 그리고 너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대부분 저한테 돌아오는 말들이었고, 거기서 되게 큰 무력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저도 사람인지라 원래 이제 표현하는 동물이잖아요.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이 많은 10대일 거고, 그때 제 얘기를 유일하게 들어줬던 게, 그리고 제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게
그냥 유일하게 그 백지였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말 그리고 제가 원하는 속도로 얘기를 풀어낼 수 있는 게 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인식하지 못하고 되게 자연스럽게 글이라는 걸 계속 접하고 써오다 보니까 이 책들이 다 되게 우연한 기회에 나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꾸준히 제가 목소리 내는 방법을 제 방식대로 글이라는 거를 택해서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기회가 주어져서 이런 친구들이 이제 나오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은채님이 아무런 그게 굴곡이 없이 그냥 평탄하게 잘하셨으면은 이런 작품들이 안 나왔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말로 엄마를 위로해요. 네. 엄마가 되게 많이 미안해 하거든요. 너무 평탄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란 거. 그래서 이혼했다라는 얘기를 잘 못하셨어요. 다른 사람한테 그게 너무 수치스러워하고 미안해하고 본인의 약점이라 생각하셨는데, 아니다. 엄마가 그러고 했으니까 내가 뭐 이런 것도 다 쓸 수 있지 않냐. 네, 그러니까 그게 되게 소재 삼는 것처럼 느껴지셨나 봐요. 그래서 이 모녀 구술생애사를 쓰면서 그런 오해들을 좀 풀고, 좀 어떤 엄마 삶이 가지는 의미,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같이 되짚어보는 시간들을 좀 갖게 됐죠. 저도 그래서 모녀 구술생애사를 최근에 저희 인터뷰 섭외를 드리고 읽었는데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책 소개를 그러면 짧게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모녀 구술생애사도 하나의 장르고요. 그 말 그대로 엄마와 딸이 대화를 해서 엄마의 구술을 풀어서 쓴 글을 모녀 구술생애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애사를 딸이, 라포가 굉장히 돈독하게 쌓여져 있는 딸이 풀어서 써주게 되는 건데, 사실 이렇게 설명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최근에 어떤 한 기자님이 저희 이제 같이 냈던 글을 보고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더라고요. 엄마의 이야기가 딸의 몸을 통과해서 탄생한 이야기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쓰면서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그 표현을 들어보니까 제가 왜 고통스러운지 알 것 같더라고요. 이게 흡사 출산 같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뭐 아이를 낳아본 적은 없었지만 그것처럼 약간 엄마의 이야기를 제가 온전히 좀 관통해서 제가 알고 있는 좀 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조금 더 정리하고, 그거를 같은 시간 속에 있었으니까 그 흐름들을 좀 더 읽기 좋게 정리해서 내놓은 것이 이제 모녀 구술생애사의 글입니다. 세 분의 따님이 각각의 어머니와 함께, 본인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그 어머니의 역사를 듣고 인터뷰를 하고 그거를 써서 그 세 이야기를 합친 책이잖아요. 네. 그 세 내용이 각각 너무 달라가지고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굉장히 요즘에 이 책이 출판된과 동시에 여기저기서 막 섭외하고, 저도 이제 이걸 알고 섭외 드린 건 아니지만 예. 이렇게 여기저기서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인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엄마라는 단어가 주는 울림이 있잖아요. 그 힘이 되게 강력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한 명의 개인사이기도 하면서, 이게 단순 개인사가 아니라 사회적 맥락에서 우리가 이거를 한번 같이 얘기해보자 라고 꺼내놓고 나니까 이거 우리 엄마 얘기 같아? 혹은 내 얘기 같아? 라고 공감해주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나. 에다가 이게 세 명의 딸이 같이 모였다 보니까 그 이야기나 캐릭터들의 특성도 굉장히 다양해서 되게 많은 분들의 공감을 좀 사게 된 것 같아요. 네. 83년생 김지영이라는 영화가 나온 지 꽤 됐고, 저도 이제 그 비슷한 연배라서 저는 공감이 됐는데, 조금 다음에 태어난 90년대생들은 야, 니네는 아니잖아, 차별을 안 당해봤잖아, 이런 식으로 많이 싸웠잖아요. 그렇죠. 젊은이들 남녀 갈등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저보다는 조금 아래 세대인데도 저희 때랑 되게 비슷한 남녀 차별을 겪은 일화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조금 전 놀랐어요. 그 막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지금 은채 작가님이 막 2002년 우리나라 막 월드컵 4강 올라가고 막 경제 막 올라가고 이럴 때도 한 지역에서는 여성들이 그렇게 폭력에 많이 노출돼 있고 이런 사회 현상들이 왜 우리는 지금까지 알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환기시켜줄 수 있는 지금 시대에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이 책을 내게 된 계기가 사실 저희 엄마가 가지고 있던 어떤 낙인감, 뭐 흔히 이혼녀라고 불리고, 이혼을 하셨을 때 무렵에 이제 제가 14살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저랑 언니는 아빠 곁에 머물고 엄마가 먼저 이제 나가시게 됐는데, 그렇게 여성이 혼자 떠났을 때 붙게 되는 꼬리표들이 뭐 애들 버리고 나간 엄마, 바람이 났다, 이런 이게 근거 없는 말들이 되게 많이 붙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뭐 피해자든 피해자가 아니든, 근데 어쨌든 피해자였죠. 그래서 동시에 이제 수치심을 가지면서 침묵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쓰면서 도대체 엄마가 왜 그럴까라는 부분에 그 도대체 왜 엄마는 억울한 것들을 말하지 않을까였거든요. 근데 엄마의 생애사를 제가 되짚어 보면서 알게 된 거는, 엄마가 침묵을 한 게 아니라 침묵이 당했구나. 어떤 사회에 의해서.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수면 위로 잘 드러나지 못하는 게 너무 좀 당연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한편으로는 지금 제가 공론장 기획자이기도 하지만 이 과정이, 그리고 이 책을 냈던 이 종이 한 장이 저한테는 또 다른 공로원이기도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작업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여러 종류의 글쓰기 작업을 해오셨는데 웹툰 시나리오랑 소설은 장르가 이제 홀더랑 그리고 지하실의 새는 스릴러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장르물이라고 하는, 그렇죠. 네, 장르물의 매력은 뭘까요? 이제 스릴러는 일단 사람을 죽이고 시작하잖아요. 임팩트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무서웠어. 예, 그쵸. 그쵸. 그래서, 근데 이게 저는 생각보다 저한테 제법 잘 맞더라고요. 별로 무섭지 않고, 일단 쓰는 사람이 재밌어요. 이게. 사람 막 죽이면 재밌나요? 아니, 죽인다는 초점에서 보시지 마시고 추리를 해 나가는 시점에서 저 나름의 추리가 들어가 있고, 이제 플롯이 정해져 있는데, 이제 그 플롯들을 좀 어떻게 해야지 반전이 있을까? 그래서 사실 연애나 이런 연애물이나 아니면 그냥 에세이는 반전이 없이 그냥 흘러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장르물들은 반전이 있는 그런, 되게 사람들이 뻔한 클리셰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반전이 있어서 그거를 어디에 넣을까? 복선을 어디에 깔까? 약간 이런 재미들이 있어서 쓰는 사람이 그런 부분에서 좀 재미를 느끼는 게 장르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물론 사람을 죽여서 이제 몇몇 분들이 이제 뭐 누군가한테 이제 평소에 너무 이제 온화하게 웃고 이렇게 꾹꾹 참고 있다가 글로 풀어내면서 다 죽이는 거 아니냐, 나도 거기서 복수하는 거 아니냐, 내 이름 거기 등장하냐, 막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데스노트처럼. 네, 가끔 쓰고요. 가끔 들어있어요. 든든한 수프 상담소라는 책도 지난해 이제 세 분이 같이 공동 집필 하셨는데, 이 에피소드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작가님이 고등학교 때 자퇴를 결정하시고 검정고시를 선택을 하고 공부를 하러 나가는데, 그때마다 교복을 입은 친구들과 마주쳤을 때 이게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지? 이런 고민을 스스로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셨었잖아요. 20대 어린 나이에 사실 자퇴를 결심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런 결정을 하시고 그리고 그 과정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런 힘의 원천이 어디 있었을까요?
그때 저한테 되게 지금도 제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말이 엄마가 해준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그 무렵에 꼭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너도 똑같이 따라갈 필요는 없어,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에서 맨날 보는 칠판 안의 세상보다 그 밖에 더 배울 게 많다, 이런 얘기를 엄마가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는 경험하는 걸 좋아하고 앞으로 작가가 되고 싶어 하니 학교 안에서 이제 있는 것보다 더 넓은 세상을 가는 게 좋지 않냐 라면서 엄마도 자퇴하는 걸 권했고, 저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죠. 네. 그랬을 때, 그럼에도 이제 보신 것처럼 저도 과정 중에 검정고시 준비하고 이러면서 교복 입은 친구들이 막상 지나가면은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이게 맞나. 근데 그 불안함보다 제가 경험에 대한 갈증이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욕심이 많아서 되게 많은 걸 경험하고 싶고, 많은 걸 알고 싶고, 이렇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학교를 간다면 이라는 상상을 좀 많이 했고, 그랬을 때 지금과 같은 경험은 내가 절대 못할 것 같다 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불안해하는 마음이나 혹은 저런 친구들을 보면서 내가 좀 떠올렸던 생각들, 이것도 나중에 글로 쓸 수 있을까봐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 시간들을 좀 지나왔던 것 같아요. 서울시 청년허브, 청년활동지원센터,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하자센터 등에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친구들을 위한 진로 경험, 이런 것들을 또 해주시는 일도 하셨고요. 일을 하시면서 혹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이런 거 있으신가요?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6년인가 7년인가 그 6년인가 7년 만에 집 밖에 자기가 나왔다고 이 프로그램을 듣고 싶어서, 그러면서 이제 되게 이렇게 작은 봉투에 올리브영에서 산 핸드크림인가 막 이런 것들을 담아서 저랑 그 파트너인 선생님한테 주려고 끝나고서 저희가 정리하는데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기도 했고, 그때 그거를 사셨던 것도 이제 청년수당이라고 하죠. 그래서 본인이 그 한 달에 받는 50만 원 중에 청년수당을 써서 저희 선물을 사서 오셨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너무 감사한데, 사실 이 프로그램 때문에 나왔다, 그리고 그 말을 전해주려고 용기를 내서 기다렸던 게 너무 기억 속에 되게 크게 남았던 에피소드 중 하나예요. 지금 현재 삶이 절전 모드이신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작가님이 혹시 수포상담소라고 생각하시고 수포는 없지만 여기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저는 제 스스로 되게 부동산 부자라고 얘기하거든요. 농담으로. 진짜 부동산 부자는 아니고, 그냥 헤매인 만큼 그 땅이 내 경험이 된다고. 그냥 헤매면 헤매는 대로, 그리고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그것도 사실 다 자기 경험이랑 자산으로 쌓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살면서 유학을 2번을 갔는데, 한 번은 이제 중국으로, 한 번은 캐나다로 이제 워킹홀리데이를 대학생 때 다녀왔어요. 그걸 갈 때마다 저희 엄마가 했던 말이 있어요. 인치야, 실패해도 돼. 그래서 실패하는 게 더 좋아. 실패하면 배우는 게 더 많고, 성공만 하면 그냥 성공했다로 끝나는데, 실패하면 그게 플러스 알파가 된다. 내가 이걸 어떻게 보완해야 되지?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더 좋다. 그러니까 실패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해주면서 저를 이제 유학 갈 때 배웅을 해주셨거든요. 그게 그 헤매인 만큼 나의 경험이 된다라는 말이랑 좀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방황하고 있거나, 혹은 정말 허리가 아플 때까지 방바닥에 누워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 방황하는 시간이나 이런 것도 어느 순간에는 그게 나에게는 되게 도움이 되는
시점이 올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해요. 그래서 제 동료 중 한 명도 책을 냈는데 정말 이렇게 누워있어도 될까? 라는 생각 끝에 정말 그 제목 그대로 책을 냈어요. 네. 이게 결국 그때의 경험들이, 방황했던 경험들이 책으로 나온 거죠. 불안한 마음만 안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머님이 잘 키우셨네요. 그렇네요. 부동산 부자 김은채 작가님의 그 노다지에서 앞으로 계속 더 좋은 작품들이 아마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의 활동 계획 및 일정이 있으시다면? 네, 저는 앞서 소개했던 것처럼 계속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글을 쓸 것 같고요. 사람들이 모이는 판을 만드는 사람으로 계속 여기저기 동분서주하게 뛰어다니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인으로서는 그렇게 일을 하겠지만 앞으로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는 아마 소설이라는 분야로 좀 돌아가서 글을 다시 쓸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에세이들이 조금 연속해서 나왔지만 다시 소설 분야로 돌아가서 조금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지금 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예쁜 친구가 나오게 되면은 그때 뭐 댓글이 됐든 뭘로 됐든 네, 소개하러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말벗 9월 이제 이야기 친구로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시청자분들께 출연하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좀 어떤 분들에게 좀 관통해서 들어갔든지 간에 그게 같이 많이 혼란스럽고 같이 많이 헤매서 많은 경험을 따뜻하게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사람들의 일상을 관찰하고 또 그런 일상들을 아름다운 글로 또는 보고서와 여타의 그런 결과물들로 만들어내시는 김은채 작가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저희 말벗은 또 새로운 이야기 친구 찾아뵙고 재미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친구는 프로그램을 듣고 잘 됐나요? 저희가 그때 프로그램을 제가 담당자일 때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설계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자기의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나를 이해하고 나면 뭐가 필요하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럼 본격적으로 좀 정보를 찾고 하겠구나 이런 정보 탐색 프로그램이 있고 정보를 찾고 나면 사람들이 이력서를 쓰잖아요. 그래서 자기 표현 프로그램을 이렇게 3단계로 나눴거든요. 그 3단계를 순서대로 돌파하셨어요. 그리고서 마지막에 좀 자기가 좀 해보고 싶은 일이 생겼다 라면서 거기에 어플라이도 하시고 약간 그러면서 그런 연락들을 저희한테 보내오셔서 마지막에 인터뷰도 했었어요. 네. 와.